내가 내정을 떠난 밤, 이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겪은 장면과 감각을 바탕으로 한 증언 형식의 재구성이다. 나는 한때 김정은 일가의 생활권과 가장 가까운 곳, 소문으로만 존재한다는 내정에서 관리인으로 일했다. 밖에서는 집사라고 부르겠지만 안에서는 그런 말조차 쓰지 않았다. 우리는 스스로를 손이라고 불렀다. 손은 보고도 모른 척해야 했고 들었어도 기억하지 말아야 했으며 무엇보다 질문을 해서는 안 됐다. 질문은 곧 연결이고 연결은 곧 이야기이며 이야기란 그 안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이었다. 내가 내정으로 들어간 건 2016년이었다. 선발이라는 포장도 있었지만 실상은 호출이었다. 상부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나에게 선택권도 주지 않았다. 그날 나는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차량에 태워졌다. 창문은 어둡게 처리돼 있었고 경로는 몇 번이나 바뀌었다. 마치 나에게 어디로 가는지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듯이 첫 관문에서 신분 확인이 끝났을 때 나는 그곳이 집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국가라는 걸 직감했다. 문은 하나가 아니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또 다른 문이 나타났고 문이 바뀔 때마다 공기의 냄새도 달라졌다. 금속과 소독약 냄새, 왁스로 닦인 바닥, 그리고 사람이 숨을 쉬면 안 될 것 같은 정적. 내정의 규칙은 단순했다. 눈을 너무 높이 들지 말 것, 걸음에 소리 남기지 말 것, 표정을 남기지 말 것, 그리고 왜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울 것. 카메라는 범인을 잡으려고 있는 게 아니었다. 누구든 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고 있었다. 그래서 유능한 관리인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었다. 나는 차를 따르는 각도보다 침묵하는 타이밍을 먼저 배웠고 일정표를 읽는 법보다 빈틈없이 고개를 숙이는 법을 먼저 배웠다. 내정에서는 이름도 쉽게 불리지 않았다. 이름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다. 그곳은 사람을 기능으로 분해해 배치했다. 누군가는 열쇠, 누군가는 식단, 누군가는 의전, 누군가는 청소. 각자 자기 조각만 들고 있어야 했다. 조각들이 모이면 그림이 되고 그림은 곧 진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결국 패턴을 느낀다. 2017년 무렵부터 내정의 리듬이 변했다. 일정표에 낯선 지시가 늘어났다. 소독 횟수 증가, 동선 변경, 온도 점검 강화, 식재료 검수 단계 추가, 의료 물품 A 목록 상시 대기. 나는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없었다. 확인하려는 순간 그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상하다는 감각은 피할 수 없었다. 어떤 구역은 늘 닫혀 있었고 그 문 앞의 교대는 유난히 잦았다. 의료 인력의 이동은 밤에 더 많았고 쓰레기 봉투는 두 겹으로 밀봉돼 지정된 시간에만 반출됐다.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복도 끝에서 잠깐 들렸다가 바로 사라지는 날도 있었다. 그 짧은 소리 하나가 내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누가, 어떤 아이를, 어떤 이유로 그토록 감췄는지. 다만 어린 존재가 그곳에서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보안 등급으로 분류돼 있었다는 건 분명히 느꼈다. 아이에 관해 입을 열면 그날로 직무에서 사라질 수 있었다. 사라진다는 말도 그곳에서는 직접 쓰지 않았다. 다른 배치로 갔다. 몸이 안 좋아 쉬게 됐다. 같은 문장들이 사실을 대신했다. 내정은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말에서 사람을 지운다. 그러다 2022년 바깥 세계가 알아차릴 정도로 분명한 변화가 시작됐다.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등장하면서부터다. 밖에서는 후계 구도라는 말이 돌았지만 내정에서는 그 단어조차 금기였다. 대신 우리에게 내려온 것은 실무였다. 동선은 더 단단해졌고 의전의 세부는 더 날카로워졌다. 옷의 주름 한 줄, 신발 소리 한 번, 의자 간격 몇 센티까지 규정이 생겼다. 아이가 아니라 상징을 준비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상징이 앞에 서면 뒤에 숨는 것이 더 깊어지는 법이다. 그때부터 나는 내정 내부에서 두 개의 공기가 동시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하나는 바깥을 향해 보여주기 위해 정돈되는 공기, 다른 하나는 안쪽으로 감추기 위해 응축되는 공기.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늘 두 공기 사이였다. 그래서 작은 징후 하나도 크게 들렸다. 특히 의료팀의 움직임은 예민한 바로미터였다. 어느 날 새벽, 교대 직전 복도에서 의료 담당자가 아주 낮게 중얼거리는 걸 들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독백 같았다. 또 열이,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즉시 입을 다물었고 그 순간 나는 그곳에서
걱정조차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반응이 금지된 곳, 그곳에 오래 있으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된다. 돌이 되거나 부서지거나. 나는 이미 돌이 되어가고 있었다. 감정은 점점 얇아지고 반응은 점점 느려지고 꿈속에서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충성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비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여기에 남는다면 나는 살 수는 있어도 인간으로는 살 수 없다고. 탈출 계획은 거창하지 않았다. 내정에서 거창한 계획은 티가 난다. 나는 오히려 평소처럼 움직이기로 했다. 늘 하던 임무, 늘 하던 동선, 늘 하던 표정. 나를 살린 건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나는 작은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물건만 넣었다. 옷 2벌, 현금 약간, 연락처 1장,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것 하나, 마음을 되돌리지 않겠다는 결심. 문을 통과할 때마다 심장은 2번씩 내려앉았다. 첫 문에서는 여기서 멈추면 오늘도 산다는 속삭임이 들렸고, 2번째 문에서는 멈추면 내일도 같은 지옥이라는 반박이 들렸다. 마지막 문 앞에서는 손바닥에 땀이 차서 손잡이를 미끄러뜨릴 뻔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잡히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안으로 끌려가 질문하지 않는 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이 내 뒤에서 닫히는 소리는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내정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소리를 절제했다. 밖에 공기는 차가웠지만 나는 자유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공허가 먼저 들어왔다. 창문 없는 방에서 오래 살다 나온 사람처럼 빛이 눈에 들어오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나는 그들의 눈에 반역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눈에는 처음으로 선택한 사람이 되었다. 관리인의 규칙 모든 것을 보되 질문은 0으로 내정에 들어온 뒤 내가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일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형태였다. 밖에서 말하는 집사나 관리인은 흔히 주인의 취향을 읽고 생활을 정돈하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내정의 관리인은 전혀 달랐다. 우리는 누군가의 생활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체제가 요구하는 완벽한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부품에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교육은 친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침묵과 반사 행동이었다. 규칙은 몇 줄로 정리될 만큼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사람을 더 빨리 무너뜨렸다. 첫째, 눈은 항상 낮게. 둘째, 말은 필요한 단어만. 셋째, 표정은 평면으로. 넷째, 기억은 남기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가장 잔인한 규칙이 있었다. 연결하지 말 것. 내정에서 금지된 것은 특정 정보가 아니라 정보와 정보 사이를 잇는 인간의 습관 자체였다.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분해돼 배치됐다. 나는 동선과 후방 정리를 맡았고 다른 이는 열쇠와 출입 통제를 맡았으며 또 다른 이는 식단과 검수를 맡았다. 의료팀은 더 철저히 분리됐다. 누가 어떤 약을 준비하는지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 예외는 없었다. 한 조각이 다른 조각과 만나 그림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 조각은 위험 물질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도 서로를 모르는 척했다. 같은 복도를 매일 스쳐 지나가도 눈인사조차 하지 않는 날이 많았다. 인사는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질문을 부르고 질문은 연결을 낳는다. 내정은 그런 연쇄를 초기에 잘라냈다. 감시는 카메라만이 아니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감시하게 만드는 구조가 더 무서웠다.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게 만들면 누구도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없다. 그곳에서 잘 산다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두려움의 관리였다. 두려움을 너무 많이 드러내면 불안 요소로 분류되고 두려움이 전혀 없으면 의심 요소로 분류됐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무표정해야 했다. 적당히 조용해야 했고 적당히 느려야 했고 적당히 빨라야 했다. 이런 모순 속에서 관리인은 자기 자신을 잃어갔다. 내가 내정에서 가장 자주 들은 말은 칭찬도 꾸중도 아닌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였다. 누군가 질문을 던지려는 순간 그 문장이 칼처럼 날아왔다. 영역이란 곧 생존선이었다. 선을 넘는 순간 사람은 예고 없이 사라졌다. 사라진다는 말은 금기였다. 대신 재배치라는 말이 사용됐다. 어느 날까지 함께 일하던 사람이 다음 날 출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동료애의 형태가 되어버린 곳이었다. 그 결과 내정의 공기는 항상 정돈돼 있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정도는 공포의 다른 이름이었다. 특히 아이와 관련된 규칙은 더 혹독했다. 내정에서 아이는 가족이 아니라 등급이었다. 아이의 존재를 입에 올리는 순간 관리인은 의도를 의심받았다. 어떤 날은 식탁 준비 목록에 낯선 지시가 추가되었다. 특정 재료는 특정 시간에만 반입, 특정 용기는 지정된 사람만 만질 수 있음, 폐기물은 반드시 이중 밀봉 후 지정 루트로 반출.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았다. 하지만 몸은 기억했다. 같은 집인데 어떤 구역을 지나갈 때만 발걸음이 더 조심스러워지고, 같은 복도인데 어떤 문 앞을 지나갈 때만 숨이 얕아졌다. 2017년 즈음부터 나는 내정의 리듬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은 소독약 냄새가 평소보다 진하게 깔린 날이 있었다. 의료팀이 새벽에 유난히 자주 움직였고 출입 통제 담당이 무전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날 나는 청소 카트의 바퀴 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복도를 지나갔다. 그때 내정의 규칙이 왜 잔인한지 다시 깨달았다. 그곳에서는 진실을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 진실을 떠올릴 수 있는 조건을 통째로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람에게서 질문을 빼앗으면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검열하게 된다. 나는 그 검열이 어느 순간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에 왜가 떠오르려 하면 곧바로 그럴 자격이 없다가 덮어버렸다. 그렇게 수년이 흐르면서 내정은 내 안에 또 하나의 문을 만들었다. 마음이 그 문을 넘지 못하게 잠가버렸다. 그러다 2022년 이후 내정 내부의 질서가 다시 한번 크게 재배치되었다. 이유는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분명했다.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등장하자 내정은 생활 공간에서 상징 생산시설로 한 겹 더 변형되었다. 이전까지는 숨기는 기술이 중심이었다면 그때부터는 보여주는 기술이 중심이 되었다. 일정은 더 촘촘해졌고 의전은 더 정밀해졌고 보안은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우리는 단지 청소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장면이 나오도록 공간을 조율해야 했다. 바닥의 반사, 조명의 각도, 발걸음의 간격, 침묵의 길이까지 계산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변화가 후계라는 단어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내정에서 그 단어는 발음하는 순간 목숨이 흔들릴 수 있는 금기였다. 대신 우리는 체감했다. 무게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게가 이동할 때마다 반대편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 내정에서 가장 예민한 신호는 의료팀이었다. 의료팀이 움직이는 방식이 바뀌면 그날의 공기는 달라졌다. 의료용 상자들이 평소보다 더 이중 포장되고 전달 경로가 한 번 더 우회되며 출입 통제 인력이 문 앞에 더 붙었다. 그런 날에는 누구도 실수를 하지 않으려 했다. 실수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불안 요소로 분류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분류 체계를 몸으로 배웠다. 실수는 반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내정은 원인을 뿌리째 뽑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되려 했다. 하지만 기계가 되어갈수록 내정은 오히려 더 숨막혔다. 기계는 고장난다. 사람은 고장난 기계를 교체한다. 나는 어느 날부터 내가 교체 가능한 부품이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느꼈다. 그 감각이 가장 선명해진 순간이 의료팀의 누군가가 아주 낮게 중얼거린 말 한마디였다. 또 열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기가 굳었다. 그는 마치 자기 입을 스스로 봉인하듯 입술을 다물었고 그 눈빛에는 내가 방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밟았다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정에서는 걱정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걱정은 관심이고 관심은 질문으로 이어지며 질문은 연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내정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소문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한 가지 생각을 되풀이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단지 기능하고 있는가? 기능한다는 것은 여전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한다는 뜻이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내정에서 선택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명령을 더 빨리 수행할 자유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서서히 확신하게 되었다. 여기서 오래 머물수록 나는 더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더 텅 비게 될 거라고. 내정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사람을 없앨 수 있다. 질문을 빼앗고 기억을 잘라내고 감정을 평면으로 만들면 사람은 스스로 사라진다. 나는 그 사라짐이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탈출은 용기라기보다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었다. 그 밤 나는 평소처럼 움직일 계획을 세웠다. 눈을 낮추고 말수를 줄이고 동선을 익숙하게 타고 표정을 남기지 않는다. 내정이 나에게 가르친 규칙을 이번에는 내정 밖으로 나가기 위해 사용한다. 역설적이게도 그곳의 기술은 그곳을 떠나는 데에도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그들의 언어로 반역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언어로는 처음으로 선택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아이, 2017년의 그림자 내정에서 아이는 아이가 아니었다. 밖의 세상에서 아이는 웃고 넘어지고 울고 자라나는 존재지만 그 안에서는 아이가 곧 보안 등급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말로 부르지 못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관계가 생기고 관계는 기억을 만들며 기억은 이야기가 된다. 내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소문이 아니라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원인을 찾아내고 원인은 책임을 만들어내며 책임은 권력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니 가장 안전한 방식은 이야기가 생기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사람이 사람답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내가 2017년 무렵부터 느낀 변화도 그 연장선 위에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확정적으로 봤다고 말할 수 없다. 내정에서 봤다는 말은 위험한 단정이다. 다만 나는 수백 번의 반복 속에서 패턴이 달라진 순간을 분명히 느꼈다. 첫째는 냄새였다. 어느 시기부터 복도의 공기에는 소독약이 상시적으로 깔렸다. 평소에도 청결은 엄격했지만 그때부터는 청결이 아니라 경계의 냄새가 났다. 둘째는 물류였다. 평소에는 식재료와 생활용품이 정해진 루트로 들어오고 나갔는데 어느 날부터는 특정 물품이 우회 루트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포장 상태가 달랐고 전달 과정이 달랐고 무엇보다 담당자가 달랐다. 물건은 손을 바꾸며 사람의 기억을 지운다. 누가 받았는지, 누가 옮겼는지, 누가 놓았는지 알 수 없게 만들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누구도 전체 그림을 설명할 수 없다. 그때부터 의료 관련 상자는 특히 그러했다. 상자에는 표식이 없거나 있어도 읽을 수 없는 코드뿐이었다. 내부 규정상 나는 그 상자를 열어볼 권한이 없었다. 열어보는 순간 나는 관리인이 아니라 정보를 가진 사람이 된다. 내정에서 정보는 곧 권력이고 권력은 곧 위협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나는 상자를 그냥 상자로 취급해야 했다. 하지만 상자가 지나가는 횟수와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기간부터는 밤에 더 자주 움직였고 새벽 교대 직후 특정 문 앞에서 멈췄다. 그 문은 늘 닫혀 있었다. 닫혀 있는 문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다. 내정에는 닫혀 있어야 하는 문이 많았다. 이상한 것은 그 문 앞의 분위기였다. 그 앞에서는 경비의 눈빛이 더 굳어 있었고 무전기의 소리가 더 짧아졌으며 발소리조차 더 죽어 있었다. 어떤 날은 그 문 근처에서만 공기가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다. 마치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모든 것이 압력을 걸고 있는 듯했다. 셋째는 의료팀의 태도였다. 의료팀은 원래도 말이 적었지만 그 시기부터는 말이 적다는 수준이 아니라 말이 잠긴 상태가 됐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서로의 손끝만 확인한 채 지나갔다.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숨기는 표정조차 위험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의 얼굴은 숨김이 아니라 무표정이 된다. 어느 날 의료 담당자 한 명이 아주 짧게 숨을 내쉰 적이 있다. 그건 한숨이 아니었다. 한숨을 쉬면 감정이 생기고 감정은 흔적이 된다. 그저 공기를 내보낸 정도였는데도 그 순간 나는 여기서는 숨쉬는 방식조차 관리 대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나와 무관한 듯 보이던 규정들이 갑자기 내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 평소에도 엄격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료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의 분리 규정이 더 복잡해졌다. 봉투는 이중으로 밀봉됐고 반출 시간은 특정 시간대로 제한됐으며 반출 담당자는 정해진 인원만 맡았다. 나는 그 봉투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규정은 대개 비정상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의미했다. 내정은 평범한 일에는 이렇게까지 과잉 반응하지 않는다. 과잉 규정은 숨겨야 하는 것이 있다는 신호였다. 그 아이에 대한 소문은 결국 사람들의 침묵 사이를 비집고 흘러나왔다. 내정은 소문을 없애려 하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소문은 말이 아니라 불안해서 생기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직접 아이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경비가 늘어나는 방식, 의료팀의 긴장, 특정 구역의 봉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빈칸에 무언가를 채우기 시작한다. 그때 내가 들은 말들도 대부분은 단정이 아니라 조각들이었다. 그쪽은 요즘 더 엄격해. 의료팀 교대가 늘었어. 문 앞 근무가 바뀌었어. 그리고 아주 가끔 너무 낮게 흘러나오는 한마디. 또 열이. 그 말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중간에서 끊기는 방식이 오히려 그 말의 무게를 증명했다. 내정에서 말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 말이 끝까지 가면 문장이 되고, 문장은 의미가 되고, 의미는 책임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끊는다. 말을 끊는 습관은 생존 기술이다. 나는 마른 체형이나 약해 보였다 같은 외형 묘사를 사실처럼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것은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없었고, 확인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내 목숨이 걸렸을 것이다. 다만 나는 어떤 날 문이 살짝 열리고 의료 카트가 들어가는 순간 문틈 너머에 아주 짧은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건 얼굴이 아니었다. 작은 실루엣, 침대의 흰색, 그리고 유난히 조용한 공기. 너무 짧아서 꿈처럼 남았다. 하지만 내정에서는 짧은 장면 하나가 사람을 몇 달 동안 잠 못 들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모른 척이 기본인데 인간의 본능은 본 것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장면을 본 뒤로 더 조심스러워졌다.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은 안전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두려움이 더 정교해진다는 뜻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었다. 보지 마라. 듣지 마라. 연결하지 마라. 그러나 연결은 의지로만 막히지 않는다. 특히 2022년 이후 김주애의 공개 등장으로 내정이 상징을 준비하는 모드로 전환되면서 내 안의 연결은 더 강해졌다. 상징이 앞에 서면 숨겨진 것은 더 숨겨진다. 숨겨진 것이 더 숨겨질수록 그 주변의 규정은 더 두터워진다. 그리고 규정이 두터워질수록 그 안에는 무언가 약한 부분이 있다는 추측이 힘을 얻는다. 나는 그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내정은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약함은 권력의 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함은 더 완벽한 통제로 감싸진다. 그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같은 관리인들은 더욱 인간성을 접어야 한다. 나는 그 메커니즘을 너무 가까이서 보았고 그때부터 내정이 단순히 비밀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비밀을 위해 사람을 비인간화하는 공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 아이가 누구든,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이든 그 안에서는 아이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이마저도 체제의 부품으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누구도 온전한 인간으로 숨 쉴 수 없다. 그 사실이 내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 공장의 손으로 남아 누군가의 침묵 위에 나의 침묵을 덧붙이고 싶지 않았다. 탈출은 단지 내 생존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단 하나였다. 사람은 언제 사람으로 인정받는가? 김주애가 등장한 날 내정의 호흡이 바뀌었다. 2022년 이후 내정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의 긴장이 숨기기 위한 긴장이었다면 그때부터의 긴장은 보여주기 위한 긴장이었다. 숨길 때의 긴장은 안쪽으로 조용히 응축된다. 문은 더 단단히 닫히고 사람들은 더 말이 없어지고 동선은 더 줄어든다. 하지만 보여주기 시작하면 긴장은 밖으로 퍼진다. 공간이 장면이 되고 장면이 메시지가 되며 메시지가 곧 권력이 된다. 그 변화의 중심에 김주애라는 이름이 놓였다는 사실은 적어도 내정 내부의 실무가 말해주었다. 나는 정치적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었다. 후계 같은 말은 내정에서 가장 위험한 범주의 어휘였다. 그러나 나는 관리인이었고 관리인은 단어보다 구조를 먼저 감지한다. 어떤 존재가 보여지기 시작할 때 내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조는 분명했다. 첫째, 시간표가 달라졌다. 기존에는 내부 일정이 숨김과 통제 중심으로 돌아갔다. 외부에서 큰 행사가 있는 날에도 내정 내부의 움직임은 최소화되곤 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안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서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준비가 장면 단위로 쪼개져 내려왔다. 몇 시 몇 분, 어느 구간에서 누가 서고
어떤 각도로 이동하며 어떤 순간에 멈춘다. 이런 디테일은 단순한 경호나 의전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것은 화면을 만드는 방식이었다. 내정은 이제 하나의 생활 공간이 아니라 의미를 생산하는 스튜디오처럼 변해갔다. 둘째, 물건의 기준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완벽함이 정숙함으로 측정되었다. 소리가 없고 냄새가 없고 흔적이 없으면 됐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완벽함이 인상으로 측정되었다. 어떤 색이 더 권위적으로 보이는지, 어떤 질감이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지, 어떤 조명이 더 안정된 이미지를 만드는지, 나는 그 미세한 변화들을 문서가 아니라 몸으로 느꼈다. 그 시기부터 내정의 준비 과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체크리스트가 하나 더 붙었다. 보여졌을 때의 완벽함. 관리인에게 그 기준은 잔인했다. 정숙함은 반복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인상은 우연과 변수까지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람의 배치가 달라졌다. 내정에서는 사람을 기능으로 배치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주혜가 등장한 이후 기능의 층위가 한 겹 더 늘었다. 단순히 청소 담당이나 동선 담당이 아니라 이미지 리스크 담당 같은 역할이 생겨난 듯했다. 누가 어느 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누가 어느 각도에서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지, 누가 어떤 시간대에 복도에 서 있을 수 있는지. 이전에도 엄격했지만 그때부터는 엄격함의 목적이 바뀌었다. 더 이상 내부 비밀을 감추는 것만이 아니라 외부에 노출되는 장면을 흠집 없이 만드는 것이 됐다. 흠집은 곧 불안정의 징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내정은 불안정이라는 단어를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불안정의 가능성 자체를 제거하려 든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더 많이 도구가 된다. 나는 그 도구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변화는 내 안의 연결을 더 자극했다. 내정이 보여주는 것과 숨기는 것이 동시에 강화되는 순간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왜 지금 보여주지? 왜 지금 숨기지? 물론 그 질문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질문은 침묵 속에서 더 자란다. 김주혜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와 내정 내부의 어떤 구역이 더 단단히 봉쇄되기 시작한 시기가 겹치면서 내정의 공기는 두 겹으로 갈라졌다. 바깥을 향해 정돈되는 공기와 안쪽으로 응축되는 공기. 나는 그 사이에서 일했다. 그래서 더 예민해졌다. 예민해진다는 건 강해진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쉽게 부서질 준비가 되어간다는 뜻이었다. 나는 어느 날 준비구역에서 새 옷을 다루는 손길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옷은 늘 중요했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옷이 단지 옷이 아니라 신호가 됐다. 단정함, 세련됨,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 정당성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는 요소로 취급되었다. 관리인들은 옷에 주름을 펴며 마치 체제에 주름을 펴는 듯한 표정을 했다. 사람들은 더 말이 없어졌다. 말이 없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말이 많아질수록 변수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변수는 리스크이고 리스크는 제거 대상이다. 내정은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에 익숙했다. 하지만 그 리스크 제거가 보여지는 장면까지 확장되면 그때부터는 숨막힘이 일상 자체를 덮는다. 나는 그 시기에 처음으로 내정이 가족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서사를 유지하는 곳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가족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지만 서사는 위로를 허락하지 않는다. 서사는 오직 일관성만 요구한다. 일관성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흔들림이 없으려면 인간은 감정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자주 아주 작고 사소한 장면에서 이상한 모순을 보았다. 어느 순간은 지나치게 화려하게 정돈되고 어느 순간은 지나치게 조용히 봉쇄된다. 마치 한쪽에서 조명을 밝힐수록 다른 쪽은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둠의 주변에서 계속 반복되는 같은 냄새를 맡았다. 소독약. 그 냄새는 내게 하나의 질문을 남겼다. 여기는 무엇을 보호하는가? 그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내정에서 대답은 위험하다. 다만 그 질문이 존재하는 순간 나는 이미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예전에 나는 질문을 떠올리는 것 자체를 죄로 여겼다. 그런데 그때의 나는 질문이 떠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 질문이 떠오른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인간이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다. 의미를 찾지 못하면 미친다. 내정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 않는다.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 조용히 비우게 만든다. 하지만 나는 비워지는 속도보다 질문이 자라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김주혜의 등장으로
내정이 상징을 만들기 시작하자 나는 더 자주 의료팀의 움직임을 의식했다. 의료팀은 내정의 가장 깊은 층과 연결된 듯 보였다. 그들은 늘 조용했고 늘 짧게 움직였으며 늘 표식 없는 상자를 들고 다녔다. 그리고 그런 날에는 경비의 눈빛이 더 굳어 있었다. 나는 단정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해, 어떤 이유로, 어떤 조치들이 반복되었는지. 그러나 나는 그 조치들이 평범한 일상 관리가 아니라 불안정을 봉인하기 위한 제스처처럼 느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불안정은 드러나면 곧 약점이 되고 약점은 서사를 흔든다. 서사를 흔드는 것은 권력의 가장 큰 적이다. 그래서 내정은 흔들림을 견디지 못한다. 흔들림을 없애기 위해 사람을, 시간표를, 공간을, 공기를, 심지어 마음까지 통제한다. 그 통제가 강화될수록 나는 두 가지 감각 사이에서 흔들렸다. 하나는 더 조심하면 살아남는다는 생존의 감각이고 다른 하나는 더 조심할수록 나는 사라진다는 인간의 감각이었다. 김주애가 등장한 이후의 내정은 나에게 그 두 감각의 충돌을 매일 강요했다. 나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내 얼굴이 너무 매끈했기 때문이다. 표정이 없는 얼굴, 놀람도,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표시되지 않는 얼굴. 내정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때 알았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라고. 몸이 아니라 마음이. 김주애가 등장한 날, 내정은 호흡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호흡이 바뀌는 순간 나는 내 호흡이 막혀간다는 것을 느꼈다. 그 막힘은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나는 폭발하기 전에 떠나야 했다. 떠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남아있는 인간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다. 후계라는 단어 대신 내정은 프로젝트로 움직였다. 내정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언제나 정치였다. 정치라는 말은 책임을 불러오고 책임은 질문을 낳는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정치적 단어가 사라진 자리마다 실무적 단어가 들어섰다. 후계라는 말 대신 일정, 동선, 의전, 보안, 관리 같은 단어들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하지만 나는 오래 일하면서 알게 됐다. 내정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의미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것을. 바깥에서 보면 한 장의 사진이지만 안에서는 수백 개의 규칙과 수천 번의 통제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결과물은 기획된다. 기획된다는 것은 곧 프로젝트라는 뜻이다.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내정의 움직임은 점점 더 프로젝트처럼 변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특징은 목표가 명확하지만 말로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목표를 듣지 않았다. 대신 목표에 맞게 바뀐 행동을 강요받았다. 예전에는 비밀 유지가 핵심이었고 그 비밀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부를 조용히 봉쇄하는 방식이 주였다. 하지만 이제는 보여주기가 핵심이 되었다. 보여주기는 훨씬 까다롭다. 숨기기는 문을 닫으면 끝이지만 보여주기는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 빛, 소리, 냄새, 표정, 걸음, 시선, 거리, 머무는 시간. 모든 것이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정은 더 촘촘해졌다. 이전에 내정이 보이지 않도록 움직였다면 그 이후에 내정은 보이도록, 그리고 원하는 방식으로만 보이도록 움직였다. 프로젝트의 두 번째 특징은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라는 점이다. 내정에서 리스크는 단순히 보안 침해가 아니다. 리스크는 해석의 여지였다. 바깥의 세상이 어떤 장면을 보고 불안정을 읽어내면 그것이 리스크가 된다. 그래서 리스크를 없애는 방식은 사건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었다. 가능성을 줄이려면 사람을 통제해야 한다. 사람을 통제하려면 사람을 기능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세분화됐다. 누군가는 문고리만 담당했고 누군가는 커튼만 담당했으며 누군가는 카펫의 먼지만 담당했다. 세분화가 심해질수록 전체 그림을 아는 사람은 줄어든다. 전체 그림을 모르면 실수해도 의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역설적이지만 내정에서는 무능이 생존 전략이 되기도 했다. 너무 유능하면 너무 많이 알게 되고 너무 많이 알면 제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의 세 번째 특징은 상징을 사람 위에 둔다는 점이다. 상징은 실수하지 않는다. 상징은 흔들리지 않는다. 상징은 울거나 화내거나 지치지 않는다. 상징은 오직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니 상징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은 쉽게 희생된다. 내가 느끼기에
김주애가 상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수록 내정 내부에서는 사람들의 말이 줄어들고 규정의 말이 늘어났다. 규정은 감정을 허락하지 않는다. 규정은 오직 결과만 요구한다. 어느 날 우리는 준비 과정에서 한 가지를 더 강하게 요구받았다. 예측 가능한 장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곧 인간다움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아이는 원래 예측 불가능하다. 뛰다가 넘어지고 웃다가 울고 갑자기 싫다고 말한다. 그런데 내정의 프로젝트는 싫다는 말이 나올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 싫다, 힘들다, 무섭다 같은 말은 서사를 흔든다. 그래서 서사를 위해 모든 말은 사전에 사라져야 한다. 나는 그 과정이 가장 섬뜩했다. 누군가를 앞에 세운다는 것은 곧 그 누군가의 삶을 서사로 재단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재단의 칼날은 주인공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닿는다. 우리 같은 관리인들은 더 바빠졌지만 동시에 더 조심스러워졌다. 바쁨은 흔적을 남긴다. 흔적은 리스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쁜데도 조용해야 했다. 피곤한데도 표정이 없어야 했다. 프로젝트의 네 번째 특징은 대체 가능성이다. 프로젝트는 사람을 대체한다. 한 사람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 내가 내정에서 자주 본 장면도 그것이었다. 한 사람의 교대가 갑자기 바뀌고 그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교대가 바뀌면 그 사람은 그냥 사라진다. 우리는 그걸 재배치라고 불렀다. 재배치라는 말은 인간을 물건처럼 다룰 때 가장 편리하다. 물건은 위치가 바뀌어도 울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운다. 그래서 사람을 울지 않게 만들려면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해야 한다. 내정은 그 기술에 능숙했다. 김주애가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이 기술은 더 정교해졌다. 바깥은 하나의 사진을 보지만 안에서는 수십 명이 교체되고 수백 번의 점검이 반복되고 수천 번의 침묵이 쌓인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상징이 선택되었다는 결론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상식이 된다. 나는 그 상식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상식이 되는 순간 반대편은 더 말할 수 없는 영역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내정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내정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볼 수 있었다. 내정은 약점을 두려워한다. 약점은 드러나면 해석되고 해석은 소문이 되고 소문은 질문을 만든다. 그래서 약점은 더 깊은 통제로 덮인다. 그 통제가 강화될수록 상징은 더 앞에 서야 한다. 상징이 더 앞에 설수록 약점은 더 뒤로 숨는다. 이 반복은 프로젝트의 구조였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사람은 점점 더 얇아졌다. 나 역시 그랬다. 어느 날 나는 내 손을 바라봤다. 내 손은 정확하게 움직였다. 컵을 들고, 문을 열고, 옷을 정리하고, 발자국을 지우고, 소리를 죽였다. 그러나 그 손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손이 되었고, 손은 기능이었고, 기능은 교체 가능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론이 자라났다. 나는 프로젝트의 부품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부품에서 인간으로 돌아갈 것인가. 김주애가 등장한 이후, 내정이 프로젝트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없었다. 그 프로젝트는 나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침묵을 더 완벽하게 수행하거나, 침묵을 깨고 사라지거나, 나는 결국 사라지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사라짐은 죽음이 아니라 내정 밖에서 다시 나로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한 번의 오차가 사람을 지웠다. 내정의 처벌은 소리 없이 작동한다. 내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폭력 그 자체가 아니었다. 폭력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면 기억이 남는다. 내정은 기억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을 다뤘다. 그래서 그곳의 처벌은 대체로 소리 없이 진행됐다. 고함도, 공개 망신도, 드라마 같은 장면도 거의 없었다. 대신 어느 날부터 누군가가 없어지는 방식으로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빈자리를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이었다. 묻는 순간 빈자리는 정보가 되고 정보는 연결이 되며 연결은 곧 너도 알고 있지 라는 의심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정에서는 동료에조차 기이한 형태로 변형됐다. 괜찮냐고 묻지 않는 것이 서로를 살리는 방식이 됐다. 처음에는 잔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도덕이 된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인간성을 줄이는 도덕. 내정은 그런 도덕을 만들 줄 아는 곳이었다. 내정의 오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수와 달랐다. 바닥을 덜 닦거나
잔을 깨뜨리는 종류의 실수는 오히려 드물었다. 우리는 반복과 훈련으로 그런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다. 내정이 문제 삼는 오차는 의미의 오차였다. 즉, 내정이 요구하는 장면과 메시지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오차가 된다. 예를 들어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 대답의 속도가 반박자 늦는 것, 손끝이 잠깐 떨리는 것,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큰 것.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면 사소하지만 그 안에서는 불안정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리고 불안정은 제거해야 하는 리스크였다. 그래서 내정은 오차를 수정하지 않는다. 오차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교체한다. 교체는 곧 지움이다. 나는 수년 동안 지움이 어떤 패턴으로 작동하는지 목격했다. 물론 나는 어느 누구의 이름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이야기의 실체가 생기고 내정은 그런 실체를 가장 싫어한다. 하지만 나는 현상을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패턴은 갑작스러운 교대 변경이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은 시간에 출근했는데 담당 구역이 바뀌어 있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담당 구역이 바뀌면 보통 그 구역에 있던 사람이 어디론가 옮겨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새 구역에서 다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속으로만 이해했다. 재배치가 아니라 정리였다는 것을. 두 번째 패턴은 문서의 삭제였다. 내정은 종이가 많지 않았다. 종이가 많으면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지시는 대부분 구두로 내려왔고 남는 문서는 최소화됐다. 그런데도 일정표나 체크리스트 같은 최소한의 기록은 있었다. 어떤 이름이 그 기록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있었다. 사라지는 방식이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마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 이후 나는 기록을 믿지 않게 됐다. 기록은 사실을 담는 게 아니라 체제가 허락한 현실만 담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패턴은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다. 내정에서는 소문이 말로 돌기보다 표정과 동작으로 돌았다. 누군가가 지워진 다음 날, 그 사람과 가까웠던 동료의 걸음이 미세하게 느려지거나 손동작이 더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있었다. 그건 애도의 방식이 아니라 공포의 확산이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몸을 긴장시키는 것이다. 내정은 이런 공포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공포가 퍼지면 규정이 더 잘 지켜진다. 규정이 더 잘 지켜지면 통제 비용이 줄어든다. 결국 공포는 관리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처벌을 자주 할 필요도 없다. 몇 번의 지움만으로도 모두가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오차가 단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체제의 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체제는 인간에게 늘 일관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간은 일관적일 수 없다. 피곤하면 표정이 흔들리고, 두려우면 눈빛이 흔들리고, 슬프면 목소리가 흔들린다. 그런데 내정은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교체한다. 그 교체를 합리화하는 언어가 오차였다. 내정에서 오차는 죄가 아니다. 오차는 결함이다. 결함은 수리할 수도 있지만 더 쉬운 방법은 교체다. 나는 그 교체의 논리를 매일 보고 있었다. 어떤 날은 한 사람의 이름이 일정표에서 사라지고 다음 날 그 사람의 개인 물품이 보이지 않았다. 물품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더 빨리 움직였다. 더 빨리 움직인다는 것은 더 조용히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했다. 소리가 커지면 불안정으로 읽힐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웃지도 한숨도 쉬지 않았다. 그 정도가 되면 내정의 목적은 단지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음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김주애가 상징으로 전면에 등장한 이후 이 무음 상태는 더 강화된 느낌이었다. 상징은 안정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상징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존재 자체를 지워야 한다. 카메라가 있는 날은 말할 것도 없었다. 카메라가 없는 날에도 우리는 카메라가 있다고 가정하고 움직였다. 그것이 내정이 사람을 길들이는 방식이었다. 항상 감시받는다고 믿게 만들기. 이 믿음이 뿌리 내리면 실제 감시가 줄어도 통제는 유지된다. 사람은 스스로를 감시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구조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다. 내정은 사람을 때리거나 고문하지 않아도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사람이 스스로를 지배하게 만들면 되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처벌받았다는 식의 구체적 사건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 안에서의 사건은 기록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내정은 사건 자체를 구조적으로 사건이 아니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다. 내정에서는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방식이 매우 조용하다는 것, 소리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외부에 알릴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것, 그 조용함이야말로 체제의 기술이었다. 체제는 폭로를 두려워한다. 폭로는 증거를 만든다. 증거는 연결을 만든다. 연결은 이야기를 만든다. 내정은 이야기를 막기 위해 사건을 사라짐으로 처리한다. 사라지면 말이 끊기고 말이 끊기면 연결이 끊긴다. 이 구조는 너무 효율적이어서 그 안에서는 인간이 인간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나는 그 멀어짐을 내 안에서도 느꼈다. 누군가가 사라졌을 때 나는 슬퍼하기보다 먼저 계산했다. 내가 다음이 될 가능성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깨달았다. 인간이 타인의 부재를 애도하지 못하고 자기 안전을 계산하게 되는 곳, 그곳이 내정이었다. 그래서 파트 6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이다. 내정의 처벌은 보여주기 위한 잔혹함이 아니라 지우기 위한 효율성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그 효율성은 김주애라는 상징을 전면에 세우는 프로젝트가 강화될수록 더 정교해진다. 상징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 흔들림의 가능성을 없애려면 사람의 흔들림을 없애야 한다. 사람의 흔들림을 없애려면 사람을 교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결국 사람은 부품이 된다. 나는 그 부품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았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결심했다. 다음 오차가 나로 기록되기 전에 나는 내정의 기록에서 스스로를 지우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내가 나를 지우지 않으면 내정이 나를 지울 것이기 때문이다. 방아쇠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다. 걱정조차 죄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종종 탈출이나 반역, 결단 같은 것을 거대한 사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폭력을 당하거나 명백한 비밀을 목격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명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결심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내정에서 결심은 대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태어나지 않는다. 내정은 드라마를 허락하지 않는다. 큰 사건은 흔적을 남기고 흔적은 이야기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정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아주 작고 아주 반복적이며 그래서 더 피할 수 없다. 내 결심도 마찬가지였다. 방아쇠는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수천 번의 미세한 압력이었다. 그리고 그 압력이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사람은 더는 버틸 수 없다가 아니라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문장으로 바뀐다. 그날의 방아쇠도 사실은 한 문장도 되지 못한 반쪽짜리 말이었다. 또 열이, 의료팀의 누군가가 아주 낮게 흘린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내정에서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다. 문장이 완성되면 의미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면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즉시 입을 다물었고 주변 공기는 그 말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려는 듯 굳어졌다. 그런데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내정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뼛속까지 이해했다. 내정은 정보보다 반응을 두려워한다. 정보는 통제할 수 있다. 문서를 없애고 사람을 재배치하고 동선을 차단하면 된다. 하지만 인간의 반응은 통제하기 어렵다. 인간은 걱정하고 연민을 느끼고 의문을 갖는다. 그 반응이 쌓이면 질문이 되고 질문은 연결이 된다. 내정은 연결을 막기 위해 인간의 반응을 죄로 만든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걱정조차 죄가 되는 곳에서는 사랑도 죄가 될 수 있고 부모 마음도 죄가 될 수 있고 결국 인간성 자체가 죄가 된다. 그 깨달음이 내 안에서 무너진 것은 단지 체제에 대한 환상이 아니었다. 내 자신에 대한 환상이 무너졌다. 그동안 나는 적응했고 나는 견디고 있고 나는 살아남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알았다. 나는 적응한 것이 아니라 비워지고 있었다. 견딘 것이 아니라 무감각해지고 있었다.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척을 하고 있었다. 내정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사람답게 반응할 권리를 빼앗는다.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를 잃는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잃고 있었고 그 말 한 조각이 그 사실을 날카롭게 드러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도 한참 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 숨이 막혀서가 아니라 숨 쉬는 소리조차 감시의 대상이 되는 느낌 때문이었다.
내정에서는 소리뿐 아니라 리듬도 감시된다. 누가 평소보다 숨을 가쁘게 쉬면, 누가 평소보다 잠을 설치면, 누가 평소보다 멍한 표정을 지으면 그것은 오차로 읽힐 수 있다. 오차는 곧 결함이고 결함은 곧 교체의 대상이다. 나는 그 밤에 스스로를 점검하는 습관을 되풀이했다. 표정은 괜찮은가?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는가? 걸음은 평소와 같았는가? 그런데 그 점검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두려워졌다. 나는 체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체제가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온 상태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내가 체제의 규칙으로 나를 감시하고 있다면 내정은 이미 내 몸을 넘어 내 뇌인 정신까지 점령한 것이다. 그 순간부터 탈출은 밖으로 나가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되찾는 일이 되었다. 나는 내 안의 감옥을 깨야 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철문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습관은 가장 강력한 감옥이다. 습관은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살아남는다는 방식은 너무 오래 반복되면 이렇게 해야만 한다가 되어버린다. 내정은 그 지점을 노린다. 사람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선택지 자체를 상상하지 못한다. 나는 오랫동안 상상하지 못했다. 내정 밖의 삶을, 질문해도 죽지 않는 삶을, 싫다라고 말해도 처벌받지 않는 삶을.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작은 연습을 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단어 하나를 말해보는 연습. 아니, 그 단어는 내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내정에서는 얘만 존재한다. 얘는 생존이고, 얘는 기능이고, 얘는 침묵이다. 나는 그 반대말을 입으로 꺼냈을 뿐인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치 내가 신성모독을 한 것처럼. 그때 나는 확신했다.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내가 아니라는 단어 하나에 이렇게 두려워한다면 나는 더 이상 인간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인간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거절은 단지 선택이 아니라 경계이고 경계는 자아다. 자아가 없으면 사람은 부품이 된다. 나는 부품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작은 결심을 반복했다. 결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히 내정 같은 곳에서는 더 그렇다. 한 번 결심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나갈 방법을 찾는 동안에도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으려면 들키지 않아야 한다. 들키지 않으려면 평소와 같아야 한다. 그래서 내 결심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였고, 여전히 짧게 대답했고, 여전히 소리 없이 걸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딱 하나가 바뀌었다. 질문을 죄라고 믿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흔들림이 커지면 언젠가 표정에 드러날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더 조심했다. 동시에 더 서둘렀다. 조심하면서 서두르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내정에서 그것은 가장 현실적인 생존 방식이다.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흔들림은 언젠가 오차가 된다. 오차는 교체로 이어진다. 나는 교체되기 전에 나가야 했다. 그날의 반쪽 말, 또 열의는 결국 내게 하나의 진실을 남겼다. 내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은 것은 정보가 아니라 인간성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정이 내 안의 걱정까지 죄로 만들기 전에 나는 그곳을 떠나야 한다. 떠나는 순간부터 나는 반역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남는다면 나는 스스로를 잃을 것이다. 나는 반역자가 되는 쪽을 택했다. 그 선택이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남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탈출 계획 문은 잠겨 있었고 습관도 잠겨 있었다. 내정에서 탈출을 계획한다는 것은 단지 경비를 피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곳의 진짜 잠금 장치는 문이 아니라 사람의 습관이었다. 나는 수년 동안 질문하지 않는 법을 몸에 새기며 살아왔다. 질문하지 않으면 안전하고, 눈을 내리면 안전하고, 규정대로만 움직이면 안전하다. 그 안전의 감각이 너무 오래 반복되면 사람은 결국 안전 밖의 세계를 상상할 힘을 잃는다. 그래서 탈출의 첫 단계는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유지하는 일이었다. 내정은 그 생각을 지우는데 최적화된 곳이었다. 그러니 나는 드라마 같은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 큰 계획은 큰 흔적을 남기고 큰 흔적은 곧 의도를 만든다. 의도가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은 끝이다. 내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죄가 아니라 의도다.
죄는 우연일 수 있지만 의도는 체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의도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했다. 평소처럼 늘 하던 대로 그런 방식으로만 나갈 수 있었다. 나는 내가 가진 권한과 동선을 다시 정리했다. 내정의 관리인은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권한은 잘게 쪼개져 있었고 나는 문을 여는 열쇠도 출입 기록을 지우는 권한도 없었다. 그러니 내 탈출은 열쇠를 훔치는 방식이 될 수 없었다. 대신 내정이 요구하는 업무, 동선을 이용해야 했다. 내정은 아무리 폐쇄적이어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는다. 음식이 들어오고 생활용품이 들어오고 폐기물이 나가고 간혹 긴급한 물류가 오간다. 그런 흐름이 없으면 내부는 유지되지 않는다. 그 흐름은 내정이 어쩔 수 없이 열어두는 아주 작은 틈이다. 나는 그 틈을 찾는 데 집중했다. 다만 틈은 발견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틈을 통과하려면 통과하는 명분이 필요하다. 그 명분이 바로 업무였다. 나는 평소에 일정표를 살폈다.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물류가 움직이는 패턴이 있었다. 전담 차량이 들어오는 날, 지정된 경로로 폐기물이 나가는 날, 외부 물품 검수가 추가되는 날. 이런 날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더 움직인다. 사람이 더 움직이면 감시의 시선은 분산된다. 물론 그만큼 통제도 강화되지만 통제는 예상 가능한 위험에 집중된다. 반대로 통제가 강할수록 예상 밖의 아주 작은 움직임이 오히려 눈에 덜 띌 때가 있다. 나는 그런 모순을 이용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정은 작은 모순을 감지하는 데도 능숙했다. 결국 승부는 기술이 아니라 타이밍이었다. 딱 한 번의 타이밍. 그리고 그 타이밍을 만들려면 내정 내부에서 내가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끝까지 유지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먼저 내 행동을 더욱 평면화했다. 원래도 표정이 없었지만 더 없애야 했다. 말수가 적었지만 더 줄여야 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게 해준 기술을 마지막 순간을 위해 더 강화했다. 이것이 아이러니였다. 내정을 떠나기 위해 나는 내정의 사람이 되어야 했다. 가장 완벽하게 내정의 손처럼 보여야 했다. 손은 흔들리지 않는다. 손은 망설이지 않는다. 손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 연기를 완벽히 할수록 나는 내 안에서 더 크게 소리쳤다. 나는 생각한다. 겉으로는 무감각한 손, 속으로는 도망치는 인간. 그 이중 구조가 내 계획의 핵심이었다. 준비물도 최소화했다. 많은 물건은 흔적을 남긴다. 흔적은 검열의 대상이 된다. 내가 가진 것은 작은 가방 하나뿐이어야 했다. 옷은 2벌이면 충분했다. 돈은 많을수록 좋지만 많은 돈은 어디서 났냐는 질문을 부른다. 질문은 곧 조사를 부른다. 조사는 곧 끝이다. 그래서 나는 있어도 없어 보이는 수준의 돈만 준비했다. 연락처도 한 장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마음이 흔들리면 표정이 흔들린다. 표정이 흔들리면 교대가 바뀐다. 교대가 바뀌면 계획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 오히려 매일 흔들렸다. 아이러니하지만 나는 밤마다 두려움을 의도적으로 꺼내서 확인했다. 두려움을 숨기면 어느 순간 터진다. 터지면 표정에 드러난다. 드러나면 끝이다. 그러니 두려움을 매일 조금씩 꺼내어 내 안에서 처리해야 했다. 내정은 감정을 억압하는 법만 가르쳐줬고 감정을 처리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배워야 했다. 숨을 길게 쉬고 손을 씻고 거울을 보고 평소의 얼굴을 유지하는 연습을 했다. 말 한마디도 쓸데없이 하지 않는 연습. 걷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연습.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연습. 이 모든 것이 탈출 준비였다. 바깥 사람들은 탈출을 달리는 일로 생각하지만 내정에서 탈출은 평소처럼 걷는 일이었다. 내정의 위험은 외부 경비만이 아니었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사람이었다. 사람은 시스템의 연장선이 된다. 누군가가 나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면 보고하지 않더라도 그 감지 자체가 내게는 위험이다. 내정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서로를 더 날카롭게 관찰한다. 관찰이 많아질수록 대화는 줄어든다. 대화가 줄어들수록 오해는 커진다. 오해가 커질수록 보고 가능성은 올라간다. 그래서 나는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가까워지면 감정이 생기고 감정은 표정으로 나온다.
표정이 나오면 끝이다. 나는 내정에서 외로움을 선택했다. 외로움은 아프지만 안전하다. 안전해야 탈출할 수 있다. 그리고 탈출은 한 사람의 일이었다. 그 안에서 누군가와 탈출을 공유하는 순간 그 공유 자체가 목줄이 된다. 누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린다. 누가 들키면 같이 들킨다. 나는 그런 위험을 감당할 수 없었다. 타이밍은 업무 동선이 열리는 날로 정했다. 외부 물류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날, 출입 인력이 늘어나고 경비의 시선이 분산된다. 물론 그만큼 신분 확인도 강화되지만 강화는 정해진 체크리스트에 따라 진행된다. 체크리스트는 강하지만 체크리스트 바깥의 작은 틈은 종종 놓친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다만 틈을 노린다는 말이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수백 번의 계산과 수천 번의 포기 위에서 겨우 서는 선택이었다. 한 번만 실수해도 끝이기에 나는 내정의 규칙을 거꾸로 사용했다. 질문하지 말아를 질문받지 않게 행동하라로 바꾸고 흔적을 남기지 말아를 준비의 흔적도 남기지 말아로 바꾸었다. 결국 내정이 나를 통제하기 위해 가르친 모든 것들이 내가 내정을 빠져나가는 도구가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안의 목소리였다. 여기서 멈추면 오늘은 산다. 그 목소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내정은 오늘을 살아남는 데는 최적의 곳이다. 오늘만 생각하면 규칙을 따르면 된다. 그런데 인간은 오늘만으로 살 수 없다. 인간은 내일을 상상해야 한다. 내일을 상상할 수 없는 삶은 죽음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내 안의 목소리에 또 다른 문장을 덧붙였다. 멈추면 내일도 같은 지옥이다. 그 문장을 붙이는 순간 나는 두려움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방향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하는 힘에서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그 힘이 생겼을 때 비로소 나는 계획을 계획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다. 나는 평소처럼 옷을 정리했고 평소처럼 카트를 밀었고 평소처럼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은 평소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심장은 평소가 아니었다. 심장은 내정의 규칙을 모른다. 심장은 인간의 마지막 증거다. 나는 그 마지막 증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조용히 움직였다. 문은 잠겨 있었고 습관도 잠겨 있었다. 그러나 잠긴 것은 언젠가 열릴 수 있다. 열쇠는 손에 없을지 몰라도 틈은 존재한다. 나는 그 틈을 향해 걸었다. 뛰지 않았다. 뛰는 사람은 의도가 있다. 나는 의도가 없는 사람처럼 걸었다. 그리고 그 걸음이 내정 밖의 공기까지 이어지기를 말없이 빌었다. 문을 넘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공허가 먼저 들어왔다. 그날 나는 달리지 않았다. 내정에서 달리는 것은 곧 의도다. 의도는 체제가 가장 먼저 냄새 맡는 신호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평소처럼 걸었다. 고개를 낮추고 어깨를 펴고 발소리를 죽였다. 마치 내가 아직도 그곳에 손인 것처럼. 다만 내 안에서는 손이 아니라 심장이 움직이고 있었다. 심장은 규정을 모른다. 심장은 인간의 마지막 증거다. 나는 그 증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 숨을 더 얕게 쉬었고 표정의 근육을 더 고정했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맑았다. 맑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섬뜩했다. 내정은 늘 정돈되어 있지만 그 정돈은 살기 위한 정돈이 아니라 숨기기 위한 정돈이었다. 그러니 맑은 공기가 내 폐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을 느꼈다. 이제부터는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다는 것은 자유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기대어 있던 벽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했다. 사람은 감옥을 싫어하면서도 감옥의 벽에 익숙해진다. 벽이 사라지면 흔들린다. 나는 그 흔들림을 문턱에서 처음 체감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내정의 소리들은 여전히 조용했다. 내정은 끝까지 소리를 절제한다. 문이 닫히는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경비의 짧은 무전도 모두 절제되어 있었다. 그 절제가 가장 큰 공포를 만든다. 왜냐하면 소리가 크면 사람은 사건을 예상할 수 있지만 소리가 없으면 사건은 언제든 어디서든 아무 예고 없이 나를 덮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무음 속에서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다. 표정을 바꾸지 마라. 표정을 바꾸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면 이상을 눈치챌 수 있다. 내정에서 이상은 곧 검문이다. 검문은 곧 조사다. 조사는 곧 끝이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그날 내정에서 가장 완벽한 내정 사람이었다. 떠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나는 그곳의 규칙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었다. 문 하나를 지나고 또 하나를 지났다. 내정의 출입 체계는 겹겹이었다. 그 겹은 단지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 심리적 장벽이었다.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가라는 목소리가 문마다 들렸다. 그 목소리는 내 안에서 자란 것이기도 했다. 내정은 사람이 스스로를 통제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곳이다. 그래서 나는 바깥으로 나가면서도 내정의 언어로 나를 신문했다. 너는 왜 나가려 하냐? 너는 어디로 갈 거냐? 너는 혼자서 살 수 있냐? 그 신문은 외부 경비보다 더 날카로웠다. 외부 경비는 피할 수 있지만 내 안의 신문은 피할 수 없다. 나는 그 신문을 잠재우기 위해 단 하나의 문장만 붙잡았다. 남으면 나는 사라진다. 그 문장은 이성적이지 않았다. 본능이었다. 내정에서 오래 살면 이성은 규정에 맞춰 왜곡된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본능이다. 내 본능은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지금 아니면 없다. 마지막 문 앞에서 손바닥이 젖었다. 미세한 땀이었다. 나는 그 땀이 손잡이에 남을까 두려워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렀다. 흔적을 남기지 말 것. 내정은 내게 평생 그걸 주입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가장 큰 흔적은 땀이 아니라 존재라는 사실을. 내정은 사람의 존재를 흔적으로 본다. 존재가 남으면 언젠가 연결이 생긴다. 연결이 생기면 이야기가 생긴다. 내정은 이야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니 내정은 사람을 존재하지 않게 만들려 한다. 그날 나는 내 존재를 다시 만들기 위해 마지막 문을 밀었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어려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어려우면 내가 준비한 대로 실패할 수 있다. 그런데 쉽게 열리면 실패는 오히려 뒤에서 따라올 수 있다. 나는 문이 쉽게 열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함정일까? 내정에서 사람은 좋은 일을 의심하도록 길들여진다. 좋은 일은 대개 없다.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은 대개 시험이다. 나는 그 의심을 삼키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내게는 뜨거운 듯 느껴졌다. 그때 내가 기대했던 감정은 해방감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온 것은 공허였다. 마치 내 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간 구멍이 바람을 빨아들이는 느낌. 나는 자유를 기뻐할 틈이 없었다. 내 몸은 먼저 공허를 맞이했다. 나는 몇 걸음 더 걸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다. 내정은 내게 뒤를 돌아보는 습관조차 금지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주변을 확인하는 행동이고 확인은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습관대로 뒤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내 귀는 계속 뒤를 들었다. 발소리가 따라오는지, 무전이 들리는지, 문이 다시 열리는지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다. 추격이 눈에 보이면 대응할 수 있지만 추격이 보이지 않으면 상상만 잘한다. 내정은 사람을 상상으로 무너뜨린다. 나는 내정의 그 방식을 내 몸에 갖고 나온 채 바깥길을 걸었다. 그래서 자유는 축제처럼 오지 않았다. 자유는 충격처럼 왔다. 벽이 사라진 충격, 감시의 눈이 사라진 충격, 규정의 언어가 사라진 충격. 그 충격이 공허라는 형태로 먼저 나타났다. 나는 그 공허가 가장 위험하다고 느꼈다. 공허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 공허는 돌아가라는 유혹을 만든다. 감옥은 싫지만 감옥은 익숙하다. 익숙함은 공포를 줄여준다. 반면 바깥은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고 선택은 책임을 부른다. 내정에서 책임은 사라지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바깥에서 책임은 살아남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는 그 차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도망치듯 선택했다. 선택을 계속 미루면 공허가 나를 다시 내정으로 끌어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길가에서 한번 멈춰 숨을 길게 쉬었다. 길게 숨 쉬는 것 자체가 내게는 낯선 행동이었다. 내정에서는 숨도 조절해야 했다. 길게 숨 쉬면 감정이 나온다. 감정이 나오면 표정이 나온다. 표정이 나오면 위험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길게 숨을 쉬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검사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갑자기 믿기지 않았다. 믿기지 않아서 더 무서웠다.
인간은 익숙한 공포에는 익숙해질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자유에는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나는 그날 자유가 달콤한 선물이 아니라 혹독한 현실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럼에도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 공허를 느낀다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뜻이고, 감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부품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내정에서는 공허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곳에서는 오직 기능만 있었다. 지금 나는 기능이 아니라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게 나를 전진하게 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 공허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야 자유가 올지도 모른다. 내정이 내게 빼앗아간 것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나는 내 시간을 되찾아야 했다. 자유는 문을 넘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넘은 뒤에 살아내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날 나는 뼈저리게 배웠다. 말할 수 없는 것과 말해야 하는 것. 내가 선택한 증언의 방식. 내정 밖으로 나온 뒤에도 한동안 나는 자유를 바로 살지 못했다. 자유는 숨처럼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근육처럼 다시 길러야 하는 감각이었다. 나는 문을 넘는 순간 끝났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내정은 문으로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나를 묶어두었다. 그래서 밖에 나와도 나는 여전히 고개를 낮추고 걸었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웃으면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으며, 질문을 받으면 먼저 정답이 무엇인지부터 찾으려 했다. 내정에서는 정답을 맞히는 것이 생존이었다. 바깥에서는 정답이 아니라 선택이 삶이었다. 선택을 하려면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세워야 했다. 그런데 나는 오랫동안 손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불리는 것조차 낯설었다. 이름은 책임을 만들고 책임은 위험을 만들던 곳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이름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나는 이름을 받아들여야 했다. 내가 다시 사람이 되려면 누군가의 기능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내가 본 것과 느낀 것을 말해야 하는 문제와 맞닿았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내 안의 공포가 다시 깨어났다. 내정은 말이 완성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나는 그 두려움을 몸에 품고 나왔다. 그래서 나는 바깥에서도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입을 열다가도 멈추고 단어를 꺼내다가도 삼켰다. 내가 겪은 것은 분명 끔찍한데 그것을 정확히 말하려 하면 내정의 규칙이 내 목을 조르는 느낌이 들었다. 말은 연결이고 연결은 위험이라는 규칙이 내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었던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나는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해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다. 나는 무엇을 말해야만 하는가? 내정 밖에서의 위험은 내정 안과 달랐다. 안에서는 틀리면 사라진다. 밖에서는 틀리면 공격받는다. 안에서는 침묵하면 산다. 밖에서는 침묵하면 잊힌다. 나는 잊히고 싶지 않았다. 내가 잊히면 내정이라는 구조가 사람을 어떻게 비워내는지에 대한 증언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특정 인물의 사생활을 폭로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한 인간이 어떻게 질문하지 않는 손으로 길들여지는가를 말하고 싶었다. 그 구조를 말하지 않으면 다른 형태의 내정은 언제든 다른 곳에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확정과 추정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증언을 선택했다. 내가 직접 본 것과 내가 반복되는 패턴으로 느낀 것과 내가 소문으로만 들은 것을 섞어버리면 이야기는 자극적이 될 수 있지만 쉽게 무너진다. 내정은 그런 틈을 기다린다. 틈이 생기면 거짓말이라고 몰아가고 그 순간 증언은 가벼운 이야기로 전락한다. 나는 내 이야기가 가벼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나는 선을 그었다. 나는 단정하지 않겠다. 대신 구조를 설명하겠다. 나는 이름을 나열하지 않겠다. 대신 메커니즘을 보여주겠다. 나는 누가 후계다. 같은 결론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대신 내정이 어떻게 프로젝트처럼 움직였는지, 상징을 만들기 위해 어떤 통제가 강화됐는지, 그 통제가 어떻게 인간을 부품으로 바꾸는지 말하겠다. 이 방식은 답답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결론을 원한다. 그러나 나는 자극보다 정확성을 택해야 했다. 왜냐하면 나는 바깥에 와서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거절해도 죽지 않는다는 것, 질문해도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 말이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 내정에서는 말이 목줄이었다. 바깥에서는 말이 경계가 될 수 있다. 경계는 자아다. 나는 내 말을 통해 내 자아를 다시 세우고 싶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나는 아직도 밤에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뛰고 어떤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면 몸이 얼어붙는다. 내정의 그림자는 내정 밖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 그림자를 숨기지 않기로 했다. 숨기면 내정의 방식대로 내가 또 비워지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안의 공허를 인정하고 그 공허 위에 새로운 습관을 쌓아가기로 했다. 그 습관의 첫 번째가 바로 문장을 끝까지 말하기였다. 끝까지 말하면 책임이 생긴다. 책임은 무섭다. 하지만 책임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기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으니 책임도 함께 선택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한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복원이다. 내정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을 되찾는 복원. 질문할 권리, 거절할 권리, 그리고 두려워하면서도 말할 권리. 누군가는 나에게 왜 이제 와서 말하냐고 묻겠지만 나는 대답할 수 있다. 내정에서는 이제라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모든 시간이 통제였고 모든 선택이 금지였고 모든 말이 미완이었다. 지금 나는 처음으로 시간을 갖고 선택을 하고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내 이야기가 하나의 장면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손으로 만드는 구조를 알아차리게 하는 작은 경고가 되는 것. 경고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 적어도 누군가가 더 이상 걱정조차 죄가 되는 곳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나는 내정에서 나왔고 이제는 내정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가도록 싸우는 중이다. 그 싸움의 첫걸음이 증언이라면 나는 계속 말하겠다. 끝까지.